뻔하다는 것에 놀라셨나 봅니다. 이게 뻔하긴 뻔한데 용어가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험 문제 읽어보게 되었을 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한 2시간 정도 오늘 진도 나온 것 그냥 읽어보시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표시한 것을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 용어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좀 제일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용어만 해결하시게 되면 얘는 별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469페이지의 사전 결정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사전 결정은 정식 건축 허가 신청 전에 대지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땅에 어떤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절차를 사전 결정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사전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한 장 넘기십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게 되면 470페이지의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을 시험에 내게 됩니다. 470페이지. 470페이지. 그래서 28회 때는 건축허가 신청 의무라는 이 내용을 시험에 냈는데 잠깐 확인하십니다. 사전결정자는 사전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2년 내 건축허가 신청을 요건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1번을 보십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사전 결정 통지 받은 경우 다음 허가받거나 신고 협의한 것으로 본다. 본다란 말은 의제를 말하는데 우리가 민법에서 본다는 사실적인 측면과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이 큰 사고를 통해 상당한 기간 동안 연락 두절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이해관계인만 그런 생각하게 되면 추정이라 표현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상속받기 위해 실종 선고를 신청하고 실종 선고 받게 된다면 법원 판사라고 하는 가장 객관적인 제3자도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상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는 간주가 되게 됩니다. 대신 법적 측면과 관련되어서는 미성년자가 결혼하게 되면 민법상, 사법상 성년과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가진다 해서 성년 의제 대도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대신 민법은 사실적인 측면과 법적 타당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지만 우리 공법은 이 사실적 측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법률적 면만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다란 말은 의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시고 내가 사전 결정 신청하고 통지 받게 되면 내가 신청해 본 적도 없는 1.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 허가 2. 산지 전용 허가 3. 농지 전용 허가 4. 하천 전용 허가 4가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2년 뒤쯤에 시험에 나올 것이지만 이걸 시험에 묻게 될 겁니다. 사전 결정 통지 받았을 때 의제되는 것이 아닌 것 찾으라고 하면 이 4가지 아닌 것을 답으로 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양가로 2번 보시면서 사전 결정 통지 받은 자는 2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죠. 건축허가는 의제되는 것 아닙니다. 건축허가는 의제사항이 아니라는 것만 하나 확인하시고 따로 진행한 절차이죠. 그래서 우리 이해하실 것은 나는 사전 결정 신청만 하고 통지 받았을 뿐인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 허가 신청한 적 없거든요. 개발행 허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개발행이 허가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의제 효과가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틀린 질문이 나오게 된다면 하천 점용허가 비슷한 표현으로 도로 점용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양가로 1번과 관련되어서만 시험에 나올 텐데 틀린 정답은 건축허가, 도로 점용허가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것만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허가권자 찾으셨죠? 여기 허가권자 첫 번째입니다.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손하려는 자. 건축물부터 대손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시군구청장에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받을 대상 행위는 건축 또는 대손이 허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이런 허가 대상에는 용도 변경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예외적인 것으로서 21층 이상 건축물 등의 다음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 광역시 가로 해놓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허가 받아야 한다. 박스입니다.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기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21층부터 10만 이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물, 건축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사실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정리하실 것은 사전 결정은 지금 정도면 충분하시고요. 이쪽은 건축허가 요건에 해당되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안전 영향 평가를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28회 때 법이 개정되었을 때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는데 올해 30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얘가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 허가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여기 건축 허가 관련되어 첫 번째 정리하실 것이 허가권자입니다.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인 시군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인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저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외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건축물 관련 행위가 특별시와 광역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 규모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관련 행위가 건축 행위일 때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연면적 10만 제곱미터는 국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이 25.7평이거든요. 그 25.7평이 대충 85제곱미터이고 공용 부분에 해당되는 계단 복도의 면적이 2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분양하게 되면 분양 면적은 110제곱미터인데 저 110제곱미터가 분양 면적이고 주거적 면적의 비율은 85제곱미터라고 하면 이 분양 비율은 대충 80% 정도 가죠. 반면 일반 상가를 분양받게 되면 분양 면적은 20평인데 실제 상가를 사용하는 면적이 10평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용 비율이 50%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 비율이 50%, 60%에 머물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전용 비율이 좀 높게 책정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전용 비율이란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역시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을 충분하게 알고 있으십니다. 그걸 실력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110제곱미터가 대충 1000세대 정도가 되게 되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이거든요. 그런데 주택일 때는 한 세대당 3명, 4명이 사용하게 되지만 이러한 규모가 업무용으로 사용되게 되면 여러 명, 수십 명 사용하게 됩니다. 한 20, 30명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건물을 새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충분한 기반 시설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저 기반설인 전기, 수도, 도로 등의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누가 만든다? 특광시군이. 그래서 서울특별시에는 구청장이 기반시설 만드는 겁니까? 서울시장이 만들고 있습니까? 서울시장이. 반면 남양주라고 하면 그래서 경기도 남양주에 이런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고 하면 남양시장이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남양시장이 건축 허가권자 되지만 서울에서는 구청장은 기반시설 만드는 자 아닙니다. 기반시설은 누가 만든다? 특광시군이라는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잠실에 만들어져 있는 제2 롯데월드를 대수선하게 되면 새로운 기반시설 필요 없죠.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시군구청장, 송파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이고 장소, 규모, 행위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때에만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박스에서 4줄 위에 올라가시면 단서를 찾으실 수 있죠. 공장 창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공장 창고 줄 쳐져 있는데 다시 한번 줄만 쳐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 헌법에는 평등권이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상대적 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상대적 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도시인과 농업인을 비교하게 되면 농업인의 혜택 많고요. 그리고 일반 건축물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공장 창구라고 하면 어디에 혜택을 더 많이 준다? 공장 창구에 혜택을 많이 주게 됩니다. 우리가 학계론 공부하시면서 경제 3주체례에서 국가, 기업, 국민을 각각 구분하게 되면 저 국가와 국민은 소비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생산자 역할을 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기업만. 그래서 이 국가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심하게 가하게 되면 경제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축되게 되면 결국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법을 만들게 되었을 때 생산자에 해당되는 기업의 활동을 원활하게 도모하기 위해 이 공장 창구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번에 만들어지는 건축의 용도가 공장 창구라고 하면 특광의 건축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저 공장을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특별시에 건축하게 되면 누가 허가권자이다? 구청장이. 그래서 이번에 하이닉스가 용인시 이제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처인구 원산면. 그래서 용처원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12조 12조 투자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평택의 삼성전자가 10조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만들었을 때 저 10년 전쯤에 평택 인구가 13만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45만 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인 인구가 지금 104만인데 이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1차, 2차, 3차 밴드 회사들이 입지하게 되었을 때 인구는 아마 150에서 200만 육박할 겁니다. 인구 늘어나는 동네에는 뭔가 할 게 많은데 제가 딴 동네에서는 저쪽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남양주는 갈 필요 없습니다. 남양주 자체가 인구 늘어날 동네이거든요. 왕숙지구에 6만 6천 세대 만들게 되면 그거 20만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65만이 살고 있는 도시에 한 25만이 더 살게 된다고 하면 모든 부동산과 관련된 가치는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갑니다.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면 이번에 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이런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만들게 되면 그 규모 아주 크겠죠. 10만 이상일 겁니다. 누구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용인시장에게. 용인시장에게. 그래서 이 공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용인시에는, 남양주시에는 이런 규모 건물 건축하더라도 항상 누가?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장의 경우는 특광의 건축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잡아놓으시고, 특별히 우리 남양주에 이런 규모의 건물 건축하게 되면 남양시장이 건축 허가 내주고자 할 때 미리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공장 창구라고 하면 도지사 승인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거기까지 잡아주시는 게 최근 시사성 있는 문제와 관련된 연결된 고리가 됩니다. 어차피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은 용인에 만들어진다는 것 언론 방송을 통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문제화시키게 된다고 하면 그때 용인 공장이 10만, 20만이었을 때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이냐? 그건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공장 창고에 대해서는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 아니라는 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번 보게 되면 연면적 10분의 3 동그래 놓습니다.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그래서 10% 증축이 아니라 얼마? 30% 증축하여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이렇게 증축한 것이 공장 창고라면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디? 원칙적인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아야 되죠. 시, 군, 구청장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일반법과 특별법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그때는 특별법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그때는 일반법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허가 사전 승인 차시였죠. 도에 속해 있는 시장 문수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건축허가하려면 두 줄 밑에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확인되시죠? 그리고 두 줄 밑에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 공장 창고의 경우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잡아내시는 게 시사성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 저렇게 정리하신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보게 되면 건축허가 요건 차시였죠. 여기 건축허가 요건은 건축허가 신청과 관계된 사항인데 사실 자료는 저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나중에 목차를 보면 저렇게 돼 있으실 겁니다. 저 목차 순서에 따라 전체 흐름 잡아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4번 건축허가 요건을 함께 보십니다. 교재 보시게 되면 건축허가 받은 자는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1번입니다.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그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대지부터 권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확보한 경우라면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얘를 사용권이라 표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용권은 무엇이다? 지상권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28회 때 정답으로 나왔던 것이 탄서입니다. 분양 목적이라는 공동택은 제외한다. 그래서 분양 목적의 공동택 제외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분양 목적의 공동택을 건축하게 되면 보통 건축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은 규모 큰 것이겠습니까? 작은 것이겠습니까? 작은 것. 그래서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 집에는 흔히 볼 수 있는 빌라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를 만들고자 빌라 건축하는 자가 대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하게 되면 계약금으로 보통 10% 정도를 내도록 되어 있고요. 이 계약 체결한 때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도금 지급하게 되면 계약 파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중도금 지급할 때 대금 중 20% 지급하게 되면 총 30% 지급하면서 우리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대출받아 해결하겠다고 토지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받는 때에도 취득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지 않습니까? 살려고 하는 땅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도금 지급하고 한 6개월 또는 1년 뒤에 잔금 치르겠다 하면 이 중도금 지급한 때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사용 승낙 받게 되면 이거 가지고 건축허가하고 빌라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건축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 땅 파기 시작해서 딱 2달이면 공사 다 끝내버립니다. 잔금은 6개월 안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걸 분양 대행업자에게 분양 맡기게 되면 순식간에 다 처분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출입문 앞에도 분양 대행 직원 뽑겠다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500이면 후한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작은 겁니다. 원래 저것에 한 50%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뭔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분양 대금자 통해 분양 다 한 달 만에 다 분양해버렸는데 그 대금 가지고 잔금 치러야 되는데 이분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잔금이 제때 지불되지 않았다 해서 소유권 회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분양받은 분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분을 사기꾼이라 해서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엊그제 연예인 아버님 한 분이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분도 구속당하셨던 건데. 하던 것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구는 그러한 분양 사기가 워낙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하고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예로서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만약 시험에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한테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 드립니다. 얘는 오직 뭐만? 소유권을 확보한 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주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수 80%라는 말 확인되시겠습니까?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일 것. 1, 2, 3 그냥 지나가시고 4번 보시니 천재지변이나 재로 붕괴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지분의 80%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건축허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지에 대한 100% 소유권, 사용권 확보해야 되는데 공유 관계가 인정되는 건축물을 천재지변 등으로 다시 신축하거나 재축하거나 또는 개축,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저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지분의 80% 이상 확보한 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100%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민사특별법이라 해서 집합건물법 다 공부하셨습니까? 이번 달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모르실 거고, 그런데 우리 민법에 민사특별법에 해당되는 집합건물을 보게 되면 이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고자 하면 관리단 집회 결의 필요한데 그 관리단 집회에서는 구분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의결권 5분의 3. 그래서 집합건물법에 관리단 집회 의결에 있어서는 앞과 뒤가 같은 숫자 나와야 됩니다. 얘나 같죠. 이걸 건축법에 반영해 놓은 것이 이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합건물법에서는 20%에 해당되는 5분의 1에 대해 매도 청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게 되고, 저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 기간으로서 몇 개월? 2개월. 사전 협의하여 재건축에 동참하거나 또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제서야 뭐한다?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옆에 페이지에 매도 청구라는 말 찾으셨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는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80%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을 때 건축허가 받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 20%에 반대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는 어떤 문제 발생한다?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공부하셨던 것은 공법 시간에는 대상과 절차였습니다. 매도 청구 대상은 바로 이 두 번째 경우가 매도 청구 대상이라는 것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민법 공부하십니까? 공법 공부하십니까? 공법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교재 보십니다. 양가 1번 매도 청구 찾으셨죠? 위 사의 2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 건축허가 받은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허가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이죠. 해당 건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에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 대해 그 공유 지분을 시가 주셔놓습니다.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3개월 동의해 놓습니다. 협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건축허가 받은 이후에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매도 청구 우리 명도소송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 명도소송이라고 하면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가 팔기 싫어하는데 불구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팔아야 되는 재판 절차를 명도소송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명도소송을 공법에서는 매도 청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매도 청구라고 하는 사법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동의하지 않은 자가 뭐해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장과 반대되게 동참하라 또는 팔아라 그런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협의는 매도 청구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매도 청구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 청구하기 전에 협의한다 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사전 협의 기간은 공법에서는 몇 개월? 3개월. 똑같은 것을 집합근무법인 민사특별법에서는 2개월이랍니다. 사법에서는 2개월이라 분류된 것이 공법에서는 3개월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은 건축 허가 받은 이후 지금까지 반대하든 동의하지 않든 공유자에게 우측을 통해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발송할 수 있거든요. 내용 증명은 당사자 수의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거 중개사법에 나오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공법 시간에 절대 안 나온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측을 통해 내용증을 발송하게 되면 그 내용증을 발송하고 3개월 지났는데 불구하고 동참하지 않거나 팔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반대한다는 의지이거든요. 그런 의사 표시를 보인 자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법원에 매도 청구,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 발송한 서류를 들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매도 청구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시가로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 당사자 등장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액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공법과 관련된 가격은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입니다. 딱 2군데만 엉뚱한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신 내용들 중에 도시군 계획설 채권 기억나십니까?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관련된 매수 가격은 공시법이 정하는 가격이죠.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10년 그리고 지목대 매수하지 않기로 했다면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소유자 원하는데 비용용 토지라고 하면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입니다. 그때만 시가 감정평가액이라는 말 쓰는 거 아닙니다. 나머지 공법에는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 가격으로 소유권 이전하라는 판결문이 만들어지는 게 매도 청구입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민법 공부할 때는 2개월이고 공법 공부할 때는 몇 개월이다? 3개월이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의제사항에 대해서는 지키십니다. 그리고 7번 찾으셨죠? 지금 이걸 해놓으셔야만 이걸 토대로 해서 응용 문제나 또는 수준 높은 문제 만들어졌을 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은 사실 기본적인 것만 돼 있으시면 시험 나올 거 뻔합니다. 대신 시험 나올 것만 해드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기초가 안 깔려 있으면 지금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용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게 한번 듣고 또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해보시면 하실 거고요. 그리고 한 2번, 3번만 하시면 건축법은 뻔합니다. 너무 쉽게 출제되는 게 건축법에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7번 보시게 되면 건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자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허가 취소해야 한다. 허가 취소해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임의 규정입니까? 필수적 규정입니까? 필수적 규정입니다. 그리고 정당 사유가 인정되면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1년 동일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일본 대사관 신축이 건축 허가 취소되었다는 것, 엊그제 일본 대사관 신축이 취소되었거든요. 그게 쉽게 되는 취소가 아닌데 불구하고 대사관 건물이 취소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시사성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꼭 보셔야 됩니다. 1번입니다.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년 동일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가로 속에는 공장의 경우는 3년 동일해 놓습니다.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 사유가 인정되면 몇 년? 1년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일본 대사관은 수요일마다 소녀상 앞에서 집회한다고 해서 그 꼴 보기 싫다고 4년 동안 공사 착수 안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4년째 되는 때 3년 동안은 취소 대상 아니지 않습니까? 딱 4년째 되는 때 종로구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장은 최대 몇 년입니까? 3년, 1년 연장하면 4년이고 공장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2년, 1년 연장하면 최대 3년 안에 공사 착수해야 되는데 4년차 되는 때까지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필수적 건축가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건축법령과 관련된 법 규정은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까? 완화되고 있습니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건축허가 갖고 오늘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인정되는 경우, 불가능 동일해 놓습니다. 건축주가 부도 파산하여 공사 현장이 방치되게 된다면 우범적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필수적 취소 사유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착공 신고하기 전에 경매 또는 공모 등으로 소유권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추놓습니다. 경과하고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하게 되면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얘도 원래는 허가 다음에 건축 신고라는 걸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 사항으로 건축 허가 등의 제한과 그리고 건축 허가 취소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현재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되어서는 법령 위반하면 건축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라고 하는 공법상의 규제가 있는데 그걸 위반하면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만약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면 건축허가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인명피해 발생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필수적 취소 사유는 딱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건축 허가 받고 몇 년?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공장의 경우에는 3년. 그리고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취소하여야 한다. 건축 허가 받을 때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확보했지만 착공 신고 전에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6개월 경과되어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하게 되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은 총 4가지입니다. 인명피해 발생하거나 인접한 건물에 큰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다 해서 반드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은 딱 4가지라는 것 확인하시고,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얘는 2, 3은 6입니다. 2년, 3년, 6개월. 2, 3은 6. 2, 3, 6이라는 말 보게 되면 필수적 건축허가 취소 사유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해되시겠습니까? 얘만, 이 4가지만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미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우리 공법과 관련되어 각종 인허가 받고 각종 개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면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2착입니다. 그런데 저 2착에 대한 예외로서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는 것, 3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는 것, 5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신 4년짜리와 6년짜리는 없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십니까? 그러면 1착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건축 신고한 자는 건축 신고한 날부터 1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다면 그 신고 효력은 상실한다. 1착입니다. 그리고 3착은 공장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5착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할 것? 5년 내 공사에 착수할 것. 그리고 이 5착은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 되면 주택법을 일부 공부하게 되는데, 이 주택법에서는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절차를 다루고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건축허가 대신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사업계획 승인 받는 자는 5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공사 착수란 말 나오게 되면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한다? 2년 내 공사에 착수한다. 2착입니다. 건축신고는 1착, 공장은 3착.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5착,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 5착. 그래서 그 예외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봐놓습니다. 잘 모르면 몇 년 내. 이런 게 아니면 다 2착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따로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것 다 외우겠다 생각하면 그것 제정신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예외만 1착은 건축신고, 3착은 공장, 5착은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면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아직 주택법 공부 못하셨지만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하는 자는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할 것? 5년 내 공사에 착수할 것. 저렇게만 일단 정리해 놓으시고, 모르는 건 다 몇 년이다? 2착입니다. 2번 거부에 대해서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3번 건축 허가 제한이 있는데 얘는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장 넘기십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는 4번입니다. 제한기간 찾았습니까? 허가나 건축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회 하나여 1년 범위 내 제한기간 연장할 수 있다. 한번 건축 허가 제한하게 되면 최대 제한기간은 몇 년이다? 3년이라는 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제가 아는 분이 예전에 익산 쪽에 혁신도시 만들어진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만들어진다 해서 대출 엄청 받아서 투자하셨는데 길 건너편의 땅을 한 2만 평 정도 구입하셨거든요. 그런데 길 건너편 땅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도시 개발하는데 주변 일대가 난개발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최대 3년 동안 건축 허가 제한적으로 묶어 친 적이 있거든요. 대출 많이 끼고 사시다 보니 점심 굶으시더라고요. 이자 내시느라고 힘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때 경험하신 게 서산 쪽에 펜션을 만들겠다고 펜션 구입하셨는데 한 달 뒤에 유조선에서 석유 누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되어 2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쳐다도 안 보시던데요. 제가 간혹 그분 보게 되면 3세판이 더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 드리는데 안 넘어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3년 동안 점심 굶으셨습니다. 건축 허가 제한 기간은 몇 년? 2년.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우리가 약속하실 것은 2년 연장하는 것은 공법상 딱 하나입니다. 개발인 허가 제한, 기시 계란 말 기억하시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중인 곳이라고 하면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2차례 듣는 겁니다. 이제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그 연장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생략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페이지에 이번 건축신고 대상 찾으셨는데 별표 해놓으셨습니까? 얘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작한 게 한 10분 정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50분 안 채워졌습니다. 졸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한 장 넘기시면 건축신고 수리는 작년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5일 내 수리 여부 통지해야 한다.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4번 건축신고하면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1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그것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바로 건축신고 대상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허가 파트에서는 허가권자에 관한 사안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특히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용인에 실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얘가 우리 시험 볼 때는 가장 시사성 있는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때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건축물에 막대한 설계 비용과 감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규모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뭐하고? 신고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얘가 좀 어려운 파트입니다. 대신 지금 어렵다 하지만 5월달 다시 한번 듣게 되면 좀 만만해지시고요. 7, 8월달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게 되면 아주 쉽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어차피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 하지만 한번 다른 파트를 한번 체크해 주실 필요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처리기간이 5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실효 1착이라는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몇 년 연장할 수 있다? 1년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공법상 2년 연장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개발행 허가 제한만 2년 연장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신고 사항과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신고하고 건축주가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것을 건축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건축허가 대상은 건축 대손이 건축허가 대상이었죠. 그 건축 대손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규모 작은 건물이라면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저 62년부터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있는 건축신고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기본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실 것은 우리 건축법은 올해도 7월까지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해 3번에서 4번 정도 바뀝니다. 작년에는 6번 바뀌었거든요. 바뀌는 건 저만 신경 쓰면 되죠. 그래서 저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될 때 이 건축신고 사항이 계속 바뀌었는데 그 개정된 사항들을 일부 확인하는 것을 확장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줄 것이 있습니다. 1번 바다 면적 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건축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85제곱미터 초과하게 되면 허가 대상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바다 면적 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은 대지에 만약 80제곱미터의 건물을 새로 축조하게 되면 이때는 바닥 면적 합계입니까? 연 면적 80입니까? 연 면적 80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한 3년 뒤에 2층을 증축하게 되었는데 증축 시의 면적이 70제곱미터였다고 하면 이때는 연 면적이다, 바닥 면적이다. 연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건물 전체 크기를 연 면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축하는 것을 연 면적을 한다면 150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닥 면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대지 안에 기존 건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고 이런 경우에는 신축이란 말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 합 85제곱미터 나오게 되면 증축, 개축, 재축 행위만 건축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찾았습니다.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 관농자 가로 해놓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구역에 건축은 제외한다. 1. 지구 단위 계획구역 찾으셨죠?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5번 찾았습니다.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건축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1. 연면적 합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얘가 6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축 신고 규정입니다. 그리고 2번 보게 되면 건물 높이를 3m 이하 범위 내 증축하는 것 3m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공업지역 등에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물의 규모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얘는 어디에 건축한 관계없이 항상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신고 사항이 관농자라고 하면 도시지역입니까? 농촌입니까? 농촌입니다. 그 농촌의 노면에 대해서는 특혜 인정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런 관농자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엔드 개념입니다. 3층 미만 3층 미만이라고 하면 2층 이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것 보게 되면 그곳에 만들어져 있는 집은 도시 한가운데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관농자에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스카이캐슬 볼 시간이 없었고 지금은 종영되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볼 일 없겠지만 간혹 전원주택이라 해서 시골 지역에 관농자에 만드는 경우 있거든요. 그 시골 지역에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2층 이하이고 규모는
2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저 200제곱미터는 대충 60평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만들게 되면 보통 1층을 반지하로 해서 지하층으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2층짜리 건물을 만들게 되는데 각 층의 바다 면적이 100제곱미터씩 대충 60평입니다. 그래서 외관에 보게 되면 보통 3층으로 보이지만 법상 2층짜리입니다. 원래 이런 건물은 농민을 위해서 1층을 창고 용도로 2층을 가정집으로 농민을 위해 배려해놨는데 우리는 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별장 또는 전원주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역시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농사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때는 건축신고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 관농자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물 건축은 건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제 허가 받아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왕속지구를 말하는데 저 왕속지구는 3년, 5년 뒤에는 하나의 도시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기본형인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허가 받아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얘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기본형이거든요. 저 기본형은 도시지역이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건 어디건 관계없이 100 이하는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저 관농사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건물 규모가 100초가 200 미만일 때는 건축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건축하면 뭐하고 건축할 수 있다? 신고하고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면적 100제곱미터는 서민이 이용하는 건물로서 도시역이건 관농자이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건 어디건 관계없이 항상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줄 것이 있습니다. 하림이라고 하는 닭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닭과 비슷하게 생긴 게 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오리를 만드는 오리 공장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오리 공장에 해당되게 되면 건축신고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으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뭐하고?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원래 일반 건물은 100가지가 건축신고 대상이지만 오리 공장이라면 연면적 합이 500제곱미터까지도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죠. 무엇일 때만? 공장에 대해서는 특혜 인정한다라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리 공장이란 말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진짜 오리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설마 앞에 나와 있는 게 5층 이하라는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 500제곱미터 이하 공장은 건축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실 것이 높이 3m 범위 내 증축하는 것은 건축신고 대상인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은 4m를 한계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드신 분은 산수를 잘했겠습니까? 못하셨겠습니까? 산수 잘하셨으면 그분은 법대 가신 게 아니라 아마 의대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 생각하기에 4m가 한계층이 달라지게 된다면 4m가 아닌 3m는 층수가 변화 없다. 그 생각 하셔가지고 높이 3m 범위 내 증축하는 것은 건축신고 사항으로 정해놨는데 우리 4m 미만이라는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미만이라는 개념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지 않겠습니까? 저 법이 1962년도에 지정된 법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그 당시에 숫자에 관한 개념을 좀 모르는 분이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하셔야 됩니다. 477페이지에 3, 4 묶어놓습니다. 예를 이해하시는 게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